안녕하세요.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블룸버그조차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버냉키를 콕 찍어서 수상한 데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노벨상의 의미에 더 가까운 환경, 기술,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자들이 수상하는 노벨상에 2008년 리먼 위기를 양적 완화로 해결한 버냉키, 준 관료라고 봐야 되겠죠. 관료한테 수상을 했다? 2022년 제2 리먼 위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또 수상을 했다. 버냉키 하면 많이 알듯이 원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었습니다. 리먼 위기에 기여하기도 했었고 양적 완화로 인해서 공도 있었지만 실도 있었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은 좀 애매한 인물이거든요. 그럼 그 뜻은 이 상을 버냉키에게 주는 게 아니라 파월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상황은 신흥국들은 달러가 없어서 난리가 난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잘 사는 일본이라던가 영국마저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고 중국도 부동산 문제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 위기가 곧 도래할 상황인 거고 오죽했으면 유엔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신흥국들이 너무 힘들다. 신흥국들 파산하면 빈곤 문제 더 심각해질 거다. 국가 불균형이 더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돼.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만 보내고 있죠. 물가를 잡아야 경제가 안정이 되고 다시 번영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물가가 잡힐만 하면은 자꾸 악재들이 계속 터져요.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벌써 꽤 했는데 물가가 전혀 잡히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더 세게 올리면 잡힐 거다라 보는 거고 다른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년에는 꽤 많은 국가들이 디폴트에 빠질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연준은 대홍수에서 미국만 살리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노벨위원회의 경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버냉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냉키는 통화정책 전문가입니다. 대공황을 집중 연구한 전문가거든요. 2006년 2월부터 8년 동안 연준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대공황 전문가가 연준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공황까지 갈 뻔한 거를 재빠르게 막았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무기로 막아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2008년 9월 리먼 사태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연준이 11월에 1000억 달러의 정부 채권과 5천억 달러의 주택 저당증권 MBS를 직접 매입한다라 했었어요.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합니다. 버냉키 이전에는 금리 인상 인하만 가지고 경기를 조절했었어요. 근데 버냉키는 시장에 돈을 직접 주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면은 시장의 채권을 연준이 사주는 거예요. 연준은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달러를 인쇄해서 시장의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가 생긴 거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겠죠.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인플레 때문에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겠죠. 투자가 활발해지죠. 돈을 빌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양적 완화는 연준에서 처음 한 거겠지만 원조는 원래 일본이에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1년에 무제한 통화량 팽창 정책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저금리로 돈을 무한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일본이. 그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립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그래서 그 돈으로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요.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가 5% 정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일본에서 빌린 그 돈으로 미국에다가 예금만 해도 차익 마진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일본 돈을 많이 빌려 쓰던 시기가 그때였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법을 만드는데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조를 했다. 그렇게 1차 양적 완화를 이제 했던 버냉키가 돈이 은행에만 머물고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2차 양적 완화를 한 번 더 합니다. 국민들이 돈을 만질 때까지 계속 달러를 찍어내겠다는 전략인데요. 5개월 뒤에 2009년 3월에 정부 채권 3천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1조 2,500억 달러를 추가 매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이렇게 불을 껐는데 2007년 금융위기 우려 당시에 경제위기는 없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연준 의장이 위기 징후를 무시해서 2008년에 대위기가 왔다. 이런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렸잖아요. 돈도 무한하게 찍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비난도 많이 받았었어요. 차라리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냥 재정 적자를 내서 일자리를 만들면 직접 일자리에 돈을 투입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왜 연준이 돈을 그냥 살포를 해버리냐.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적고 그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버블만 키울 것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는 참패를 당합니다. 이런 이유들도 있었어요. 상원 의석이 57석에서 51석으로 줄어들고 간신히 과반수만 지켰죠. 하원은 63석이 날아가요. 과반수를 잃어버립니다. 지금의 파월 의장과 많은 모습들이 오버랩되는 거죠. 파월 의장도 작년에 인플레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다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고, 지금은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가지고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고 있고, 한 달 뒤에는 바이든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중간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대략 예상이 갈 것 같아요. 그럼 버냉키는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실제로 버냉키는 2014년 의장으로 있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안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양적 완화한 다음에 2011년 CPI가 3.9%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때 유럽 위기가 터집니다. 경기가 다시 침체돼요. 물가가 2%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3차 양적 완화를 해요. 버냉키 재임 기간 동안 3조 달러를 뿌립니다. 2014년 다음 연준 의장이 이제 옐런이었었거든요. 넘겨받았을 때까지 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은 상태로 옐런한테 인수인계를 합니다. 만약에 유럽의 위기가 터지지 않았다라 그러면 버냉키는 아마 지금의 파월처럼 엄청난 금리 인상을 했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버냉키는 5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뒤늦게 한 게 실수라는 점에 연준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금리 인상 늦게 한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버냉키도 금리 인상을 하려 했었지만 결국 유럽의 문제가 터지면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는 인공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전에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으로 유동성을 잘 빼주는 게 핵심이에요. 무능의 끝인 제닛 옐런이 버냉키의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예고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한 거는 0.2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차이나 쇼크 터졌었고 소비자 물가가 0.5%로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2017년 말에는 경기 호황이 살짝 왔던 시기였었는데 그때는 또 양적 긴축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증시가 1년 넘게 하락세가 옵니다. 마침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하락세가 왔었죠. 버냉키는 그때 5월에 인터뷰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1, 2년 동안 올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성장률은 낮고 실업률은 올라갈 거고 물가는 높은 상태가 올 거라고 봤던 거죠. 이제 반년이 지난 지금 이제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버냉키라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되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생겼습니다. 예고를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거거든요. 파월 의장은 최근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함구했어요.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냉키가 공황 전문가로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산시장 붕괴가 어떻게 금융위기를 만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일본의 버블 붕괴는 일본 정부의 정책 실수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자산 붕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만연할 때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지체 없이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도 파월 의장이 정말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시장을 살려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작용이 또 왔죠. 이제 증시 붕괴, 부동산 붕괴에 더해서 이번에는 채권 붕괴라는 기출 변형이 발생해요. 미국 국채도 보면 엄청난 하락을 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영국 국채도 심각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결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채권 가격 붕괴를 막기 위해서 아마 무제한 채권 매입 같은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고물가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채권 매입을 한다? 이거는 도돌이표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버냉키가 아니니까 그 수준까지 나오진 못하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서 채권 금리 상승을 막고 시간차를 두고 물가가 잡히면서 이에 맞춰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게 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상황이 워낙 꼬인 상황이라 버냉키가 어떻게 할지는 뭐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버냉키 같은 공황 전문가가 연준 의장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쩌면 이런 아쉬움이 버냉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었고 버냉키는 과거에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스스로도 2020년 3월에 문제를 잘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2022년 지금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만 보지 말고 세계를 봐라. 그러면 버냉키처럼 노벨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버냉키에게 상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